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의 그 기금 자체가 고갈 시기가 다가온다는, 또 빨라진다는 그런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개혁인지 개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누리게 되는 이런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노후 생활의 행복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문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현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국민연금의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이 소득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대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계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무조건 뜯어 고친다고 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바꾸기만 하면 무조건 계획이 되지는 않죠. 바꾸기만 하면은 계획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 세력이나 보수 정당도 진보적인 세력이 가지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나 단어들을 학습 효과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과연 그런 것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법인세도 깎아줬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 그 후에 부동산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이 되려면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소수에게만 유리하게 되면은 이것은 계획이라 할 수 없죠. 예를 들면은 종합부동산세 다 깎아주면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전체 주택 소유자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미래를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체적으로는 이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것들하고 비슷하게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뭐 선진국을 베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시장 경제가 발전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오류를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자유와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궁극적으로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과 계약이냐 계약이냐 서로 계획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좀 가지고 바라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계획과 계약의 기로에 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현황인데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공공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내셔널 미니멈이라 그래서 최저한의 그 생활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연금보험 속에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국회의원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규모 자체는 보면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뭘 주겠습니까? 왜 가입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은퇴하게 되면 노령연금이라든지 또는 유족연금이라든지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배우자가 좀 받게 되죠. 일정 비율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연금이라든지 하는 것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회사에 넣는 사보험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야기하려면 보통 자기가 낸 자금에 비해서 6배 내지 8배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은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넣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국민연금 시대의 개막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 시기죠. 이때 1999년 4월에 완전히 달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작이 된 것은 1988년도였습니다만 이때는 별로 적용 범위가 넓지를 않았고요. 1999년 4월 달이 되면서 도시지역 주민에까지 완전히 확대되면서 이게 전 국민 연금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면서 점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금 규모는 지금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입니다. 첫 번째가 일본의 공적연금이고, 두 번째가 노르웨이의 글로벌 연금 펀드고, 세 번째가 네덜란드의 공적연금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950조 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재정인데요. 1988년 시작할 때는 한 5천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저기 보게 되면 누적액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1213조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조성이 되어서 총 지출은 264조고요. 지금 2021년 말에, 작년 재작년 말에 남아있는 돈이 기금이 약 95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총 정부 재정보다 2배 이상 많은 거죠. 2배 이상 규모로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갖추어야 되지만은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의 수혜자들이 되어야 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 대체율은 자기가 평생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평생 일해서 우리 매년 외국에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보통 그 월급으로 받죠. 월봉으로 받죠. 그래서 생애 평균 월봉에서 연금액으로 받는 비율을, 이것을 백분비로 나타낸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이 비율이 보통 일반적으로 되려면은 한 70% 정도 돼야 노후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70%로 맨 처음에 규정이 되었다가 그 후에 40%,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느냐, 2028년에 40%로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현재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45% 전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 자기 소득에서 생애 평균 소득에서 실제로 받는 돈이 어느 정도냐, 20% 약 상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 대체율을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라고 합시다. 50%를 노후에 받는다고 합시다. 자기가 평생 벌었던 월급의 중간 값에
50%를 받는다고 설정을 하면은 몇 년 동안 일해야 되겠습니까? 이 흔히 배터리 먹는 건데요. 40년 일해야 됩니다. 근데 40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재벌 총수나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변호사나 또는 판사나 검사나 나오면 변호사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나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40년 이상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노동자들이에요. 저도 노동자고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자입니다. 다 노동자들이죠. 이런 분들이 40년 일 안 하죠. 보통 그 남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20대 후반, 여성도 그렇습니다. 20대 후반에 직장 갑니다. 그럼 40년 일하면은 65세 넘어가거든요. 그때까지 일하는 사람 없죠. 사장이나 전무나 이런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대기업의 사장으로 있는 경우지 대부분은 그 중간에 가다가 50대 초부터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0년 정도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러므로 지금 2028년까지 이 40%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40년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거기 가서 자기가 월봉의 40%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국민연금으로 해가 연금 받는 거 이건 용돈이죠. 뭐 몇십만 원 받아 쓴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뭐 생활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친구도 만나기 힘들고 여행도 다니기 힘들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야, 소득 대체율 다시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논의가 되는데, 논의만 있을 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40%를 예를 들어서 50%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까요? 이게 이미 2018년인가에 민주당에서 안을 내가지고 야, 이 40%는 너무 낮으니까 50%로 올려보자. 이렇게 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문과 지금의 여당이었던, 지금 그 당시 뭐 이름이 뭐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반대해가지고 결국 안 됐죠. 이유는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는 거예요.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요, 월급의 9%를 냅니다. 그럼 9%를 내는데 9%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노동자가 5% 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노동자가 절반을 내고요. 기업이 절반을 냅니다. 그러니까 9%니까 4.5%씩 부담을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걸 50%로 올리면은 결국 40% 분의 10%니까 결국 25%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 표에 나와 있다시피 결국은 노동자도 1.12% 더 부담하고 기업도 1.12%더 부담하는 거예요. 이 정도 부담하면은 그래도 명목 소득 대체율이 50%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12%를 부담하기 싫어서 막 떠들어가 무산시켜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것이죠. 이거 다시 좀 논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 개혁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가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면은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많이 혜택을 입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좀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갖다 지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가 뭐 개혁한다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국민소득 대체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금보다 올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10% 이상 올라가야 그래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고요. 우리들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중에 되게 되면은 조금 더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국가로부터 공공부조를 받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빈곤기층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그 경제적 의미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죠. 선진국에서는 한 60% 정도 되는데 우리는 40% 정도, 40%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수 시장을 높여야, 내수 시장의 비율을 높여야 성장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장률 올라가게 되면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좀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고령화라든지 내수 시장 위축에 대해서 시장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소득 대체율을 좀 올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의 경제적 의미를 그렇게 국내 소비 시장을 올리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연금 지급 시기가 연금 고갈이 자꾸 시기가 빨라진다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 시기를 자꾸 늦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대 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또 대부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계획과 계약의 있던 기준의 성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 대출을 높이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와 여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정부는 개인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 정책이나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1000명당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게 되면 OECD 평균 자살자의 한 3배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죠. 이게 참 우리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빨리 소득 대체율을 높여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부담을 해야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주제로서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을 개혁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노동이 개혁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노동조합이 모든 거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노조는 보면 안에 부정 비리가 있기도 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사를 받아서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만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특정, 이 집단이 들어있는 이런 그 쪽을, 노동자를 개혁 대상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조가 이제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좀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좀 규모 있게 잘 써야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국가 자금 지원 받는데 여기뿐입니까? 사용자 단체들도 일정 부분 받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회계장부 조사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 합해서 52시간을 52시간인데 이걸 다시 이제 69시간으로 늘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거 지금 노동시간 연장 이전에 제가 정말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자꾸 근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근로시간, 근로자, 심지어는 근로기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경제학에서는 근로자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제언론 교과서 보고 제가 이때까지 경제언론 교과서 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근로자란 단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유달스럽게 근로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통계청에 만든 이 국가통계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항목에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그리고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근자가 성실할 근자 아닙니까? 노동자가 놉니까? 어때? 열심히 일하죠,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좀 왜 자꾸 근로자란 말을 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가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이 계급이죠.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1등병, 2등병 하는 그런 계급이 아니고요.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 2대 세력이 존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자본 없이 노동자가 존재할 수 없고요. 노동자 없이 자본주의와 기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2대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용어를 좀 이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고쳐서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던 노동의 공헌을 좀 무시하고 노동을 경멸하는 사고방식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건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거의 전부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란 단어로 좀 대체해서 쓰면 좋겠다, 한 말씀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좀 후진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노동시간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이 노동조합 조직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수인데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법정 근로, 그러니까 법정 노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저건 이제 연장 근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쓰는 대로 쓰겠습니다. 그 법정 근로, 연장 근로 시간의 직접적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취업자가 2,727만 명인데요. 이게 20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장 노동 시간이 바뀌게 되면은 무려 거의 약 3천만 명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하는 양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노동조합원 수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원 숫자는 2020년도에 280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2,727만 명 중에 이제 280.5%니까 크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대상 근로자의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20년도에 14.2%입니다. 이렇게 1970년보다 조직률이 떨어졌죠. 이렇게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신자유주의 사상이 풍미를 하면서 영국이든 미국이든 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게 되고, 소위 말하면은 트리클 다운, 부자 감세, 뭐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가렛 대처 여사가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정책을 추진을 했거든요.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기엔 철의 여인이란 말은 아주 높임말이고요. 제가 오늘 뭐 마녀처럼 보입니다만은 넘나 수상을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노동 조합 조직률은 2020년도에 한 14.2%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럼 이 14.2%가 국제적으로 비하면 어느 정도 조직률이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막대기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인데 2020년도에 14.2%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조직률이 낮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높습니다. 특히 타이완, 대만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32.5%고요. 영국은 1981년에 거의 60% 가까웠다가 지금은 23%, 2%좀 되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노조의 조직이 상당히 조직이 약화되어 온 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보다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을 그냥 강성 노조니 뭐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노동조합 조직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자본 사용자단체에 대한 노조의 어떤 그 대응력이 그다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동시간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주 5일제 노동이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죠. 2002년도에 시작됐는데 정부 일부 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금융기관과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이 됐고요. 5명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 것은 2011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좀 넘었죠. 지금은 조금 좋은 직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워라버리라 그래가지고 저녁 5시나 6시 되면 8시간 되면 딱 땡 하면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일하지 않습니다. 이 토요일, 일요일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도 토요일 오전 수업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예전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동 조건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경영계에서는 마치 이 사람들이 일 적게 하면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2002년도에 신문 광고에 난 것인데요. 이거 지금 주 5일 근무를 할 때 지금 여기 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제총협회 뭐 이런 데서 낸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려다가 삶의 터전 잃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주 5일 근무제는 할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정부 안대로 하면은 안 된다,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좀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일하는 노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동 시간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감소해 왔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1953년 이제 6.25 사변이죠.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해에 바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하루에 8시간 노동으로 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 48시간이죠. 이때는 이제 토요일도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거의 뭐 사문화돼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러다가 주 5일제 논의가 된 건 1980년대고요. 2004년도에 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그리고 1일 8시간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2018년도에 법정, 이 근로시간이라, 노동시간이라 해야 되는데, 법정 노동시간 68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당 40시간에다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 14시간까지 하면은 68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2018년도 수정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2018년도에 이것을 52시간으로 제한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 이전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52시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은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이고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12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을 12시간 더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그 주에는 다른 날은 다 법정 근로시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2006년에 한 달에 193시간을 했습니다. 2021년에는 164시간을 했죠.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에 노동시간이 한 30시간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노동시간 많이 줄어들었네. 야, 이거 정말로 기업들이 견디겠나? 그럼 기업들이 쓰러지면은 이 실업자 늘어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노동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을 계산을 한 겁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계산한 것인데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보다 1년에 308시간 일을 많이 합니다. 프랑스보다 425시간, 독일보다 무려 566시간을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거는 2008년도에 그 일을 한 그 격차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2008년도에는 독일 사람들보다 781시간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2021년에는 566시간 일을 많이 하니까 그동안 노동 시간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일 많이 하는 거냐? 한국 사람의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보다는 2달 일을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보다는 한 달 정도 일 많이 하고요. 특히 독일보다는 3.5달을 많이 일을 하고 OECD 평균보다도 1.2달을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독일 사람 기준으로 봐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이 일을 하느냐?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보다 5달을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고 실제로 계산한 것이니까 통계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OECD 국가 중에 이 세 나라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 많이 하니까 성실하다고, 건면하다고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대통령께서 69시간을 주장하셨다가 여론의 반대가 심하게 부딪히자 기본적으로 이제 당신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60시간 넘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52시간을 62시간으로 늘리는 걸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고 69시간을 한번 설 띄워본 거 아닌가? 이거 간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상당히 난처하게 됐는데요. 이정식 장관님이 사실 이 노동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니까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 노동운동으로서 잠빼고 그런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 시간에 제가 강의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토마스 모어가 헤일리 팔시한테 아니, 당신 수입 가지고, 당신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살지, 국가재산 손대지 마라, 이런 뭡니까? 입 바른 소리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론이 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도대체 69시간으로 열리면은 애 누가 키웁니까? 그죠?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겁니까? 결국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포괄임금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노동 등을 포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공짜 노동, 일정 부분의 공짜 노동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저는 노동시장에 지옥문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60시간으로 줄인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 노동시간 52시간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그 이전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뭐 역사가 거꾸로 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동운동의 역사가 거꾸로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장시간 노동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이제 임금도 딱 걸리고 들고 또,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시설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 해보니까 통하더라 그래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산업재해가 빈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현 정부, 여당, 대통령 주변에 있는 대통령이 변호하려고는 하는데 대통령이 노동운동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어떤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 몰역사적 가치관, 노동에 대한 멸시가 빚어낸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거는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국민연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소득기초를 올려야겠죠? 그럼 노동시간 더 이상 연장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만약 추진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우리의 구속세대, 청년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